철학 일곱 번째 다룰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첫 번째 시간은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까지 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대표 3인방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중에서 마지막에 해당하는 철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학문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평가되고 있습니다. 물리학, 생물학, 철학, 윤리학, 천문학, 정치학, 수사학 등 다양한 학문의 기초를 만들었고 쌓았기 때문이죠. 서양 철학사에서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양대 산맥으로 여겨집니다. 1998년에 현대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러셀은 모든 중요한 지식의 토대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시작되었다고 말하였고, 그만큼 후대의 철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 학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케도니아에서 출생했는데 그리스 아테네 출신은 아니었습니다. 17살 때 플라톤의 학당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위해 아테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플라톤을 만나고 공부와 논쟁,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플라톤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를 아카데미의 정신이라고 불렀죠. 이후 다시 고향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알렉산더 대왕을 제자로 두고 가르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존경하는 스승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죠. 이후 다 가르쳤다고 생각하여 아테네에 돌아와 리케이온에 자신의 학원을 열게 됩니다. 산책로를 걸으면서 철학을 이야기했다고 전해져 소요학파라고 불리기도 하였죠.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마케도니아인들이 아테네에서 있는 것을 못마땅히 여겨 불경죄로 고발당하게 맙니다. 이를 알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테네 시민이 두 번 다시 철학의 죄를 짓지 않게 한다고 말하며 그 첫 번째 죄는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당하게 한 것이겠죠. 작은 섬나라 칼키스로 떠나고 거기서 이후 위장병으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그가 미친 영향만큼 다양하고 거대합니다. 첫 번째로는 형이상학, 메타피직스, 두 번째 자연학, 피직스, 세 번째 윤리학, 에틱스, 논리학, 로직, 수사학, 레토릭, 정치학, 폴리틱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독일의 철학자, 현대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자연학이 없었다면 갈릴레이 또한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철학의 위상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데, 자연학에선 운동을 다뤘습니다. 어떻게 사물이 운동하냐, 자연의 운동 법칙. 근데 이러한 운동 법칙을 토대로 갈릴레오가 몇천 년 뒤에 이를 깨뜨리고 새로운 운동론을 하면서 현대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있는 역학적인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만큼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의 기반, 초석을 닦아놓은 것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저서, 고전인 윤리학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자신의 아들인 니코마코스에게 전해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 이름 또한 니코마코스여서 누구에게 쓰였는지 여부가 갈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아들에게 쓴 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리학에 관한 가장 체계적인 저술로 여겨지며 서양 윤리학을 대표하는 고전으로 평가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읽어야 하는 고전을 아직까지도 많이 익히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행복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주요 개념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탁월성, 아레테는 덕, 중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탁월성과 덕은 번역에 따라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제력 없음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움, 네 번째는 친해, 다섯 번째 관조, 여섯 번째 행복, 완전성, 목적, 텔로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에 대하여 첫 번째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따른 탁월성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탁월성을 다루는 이유는 자신의 기능 중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탁월성을 통해 행동하고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자신의 목적이기에 행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아리스토텔은 말하기 때문에 그럼 목적은 자신에게 가장 알맞고 적합하고 자신의 본성과 행위가 일치할 때 성취감과 목적을 이루면서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탁월성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서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탁월성은 지적 탁월성과 성격적 탁월성으로 구분하는데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격적 탁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격적 탁월성은 일단 품성 상태입니다. 성격적 탁월성. 그런데 이 탁월성에서는 중용의 상태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용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닌 마땅히 그래야 할 때,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 행하는 탁월성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탁월성이 즐거움과 고통의 관계에서 최선의 것들이 행하는 품성 상태이고 악덕은 그 반대라고 보았습니다. 악덕은 자신에게 좋은 것이 아니니 자신의 품성 상태에서도 탁월성에서도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격적 탁월성의 중용은 감정의 영역에서는 두려움과 대단함에서 용기를, 즐거움과 고통에선 절제를, 노여움에선 온화를 말합니다. 이러한 중용의 상태가 상황, 경우에 따라 변동적인 것입니다. 중간의 상태가 아니라 어느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탁월성에 대해서 중용의 상태를 가지려면 자신의 품성 상태를 잘 알아야 하고 탁월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 탁월성입니다. 학문적 인식, 기회, 실천적 지혜, 직관적 지성, 철학적 지혜로 나누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 실천적 지혜는 자신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들을 잘 숙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적인 것으로 자신에게 맞는 어떠한 목표, 목적, 기능, 성질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지 합치가 되고 잘 일치가 되어서 목적을 이루고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천적 지혜를 통해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자신의 본성과 다른, 자신의 탁월성과 다른 것을 하면서 불행해지는 것이죠. 맞지 않기 때문에. 이성을 동반하는 참된 실천적 품성 상태로 인간적인 조음들과 관련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실천적 지혜에 주목하면서 인간적인 조음과 관계하고 숙고가 가능한 것에 관계한다고 말합니다. 실천적 지혜의 목적은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명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올바른 이성의 품성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이성을 동반하는 것이고 올바른 이성은 실천적 지혜를 의미하죠. 이러한 실천적 지혜를 통해 탁월성이 발휘될 수 있다는 거죠. 지혜를 통해서 활동 행동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이러한 탁월성의 측면을 말하면서 반대로 피해야 할 품성에 대해 말합니다. 바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악덕, 자제력 없음, 짐승과 같은 품성 상태입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자제력 없음입니다. 이 자제력 없음은 참된 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암에 의한 것입니다. 무절제와 자제력 없음은 다르다고 합니다. 무절제는 의식적으로 즐거움을 선택하지만 자제력 없음은 우리가 뭔가 의식하지 않고 그게 끌려가고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즐거움을 선택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절제는 자신의 욕망을 결제하지 않고 추구하는 것이지만 자제력 없음은 자기 자신을 자제할 능력이 없기에 이끌리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즐거움과 좋음의 통념에 대해서 말합니다. 즐거움, 플레저는 기본적으로 좋음과 다른 것이고 즐거움 중 일부만이 좋음이다. 즐거움이 좋더라고 하더라도 최고선의 형태는 아니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박합니다. 즐거움은 행복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좋음이라고 하며 즐거움이라고 하는 활동이 행복을 향하면서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하죠. 활동을 통해 행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에 즐거움이 없으면 행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한 행복으로 가는 활동에서 즐거움을 통해 완성된다고 본 것입니다. 즐거움이라는 일종의 쾌락을 부정적으로 보던 과거의 견과 다릅니다. 본능적으로 보더라도 즐거움을 통한 행복이 즐거움이 없는 행복보다 더 나아 보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행복이 가능한지도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친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애는 필리아, 필로소피가 지에 대한 사랑인데 거기서 이 필로스의 다른 변형어로 필리아입니다. 친애, 사랑보다는 친구의 애정, 우정에 가깝죠. 이런 친애는 일종의 탁월성,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친애는 우정으로 번역되지만 더 넓은 개념인데 인간에 대한 애정, 친밀성, 인간애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러한 친애는 탁월성의 한 종류로 우리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려 아리스토텔레스는 고귀하다고까지 하죠. 친애라는 개념이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타자에 대한 이해, 관계적 측면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친애의 대표적인 경우인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서로에 대해 선의를 가지고 있고 상대가 잘 되길 바라며 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애의 종류로는 유익함을 이유로 이루어진 친애, 즐거움을 이루어 이루어진 친애, 탁월성의 부분에서 유사한 사람들 친애. 이 세 가지 중 앞에 두 가지가 열등한 사람들의 친애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익함이란 것은 그 사람을 애정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친하게 지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즐거움입니다. 그 친구와 있을 때 그냥 재미있고 즐거웠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 친구 자체를 애정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탁월성 부분에서 유사한 사람들의 친해. 본능적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적인 측면, 성격적인 측면, 지적인 측면이 일치하는 사람들끼리 느끼는 동질감, 유사감, 그리고 서로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되는 친애를 말하는데 이것이 완전한 친애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았습니다. 이어서 친애는 지속적이라고 보았는데 탁월성에 따르기 때문에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친애는 드물다고 합니다. 자신과 맞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그것이 맞다고 아는 것도 어렵죠. 시간과 사귐을 필요로 하고 기다림도 어려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친애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속성은 동등성이라고 합니다. 서로가 다르면 오래가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으면 비례가 서로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동등한 관계여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당해 보이나 인간관계는 논리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나더라도 서로에 관한 A의 애정이 있다면 동정하지 않더라도 진정한 친애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례는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측면으로 지원해준다면 반대쪽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약간 감정적인 공감과 이해를 해주면서 상호 보완하는 이러한 형식을 가야 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본 것이죠. 이어서 친애는 받은 것을 똑같이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고유하고 어울리는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서로에게 좋은 것을 바라고 행한다는 것이죠. 같이 지내면서 동일한 가치를 선택하고 고통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이상적인 친구의 모습인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친구의 수가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많다면 좋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음의 관계를 많이 유지하고 가질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친구 수가 절대적이고 필연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아니지만 나 자신의 진정을 위한 친구만 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을 공유하고 서로가 통하며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친구는 삶을 함께 나아가며 더욱 삶을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어서 관조에 대해 말하는데 관조는 대상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를 의미하죠. 철학적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가 자족적으로 관조할 수 있게 완전한 행복입니다. 쉽게 말해 철학적 사유를 통해 모든 것을 아우르고 진리를 생각해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사유를 통해 깨달음, 암을 찾을 때 거기서 얻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성적인 사고, 성찰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 성찰적인 부분, 자신이 보지 못했던 진리, 그러한 지혜를 깨달을 때 얻는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뛰어나고 높은 가치이자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자 하는 것은 결국 행복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가 목적이 어떤 목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인간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현대 사람들 많이 생각하는 행복할 거라고,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 똑같이 말하는 거죠. 행복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데 자족적이라고 합니다. 활동을 통해 선택되어야 하고 활동은 이 탁월성을 따르는 행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은 탁월성에 따른 활동 속에서 성립하게 됩니다. 이 자신의 탁월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의 본성, 자신의 고유하고 알맞은 기능, 적합한 환경, 성질, 상황에 부합하기 때문에 만약 거기에 다르다면 자신과 다르다, 어긋남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죠. 다름과 차이를 느끼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성질과 맞게 된다면 자족감을 느끼고 완전한 상태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자신의 본성에 따른 탁월성을 습관을 통해서 이어나가고 이러한 실천적 지혜로 그 탁월성의 막을 맞게 알아내서 그것을 행동할 때, 활동할 때 완전한 상태가 되고 그때 자신은 목적과 목표를 이루면서 궁극적인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의 이야기입니다. 이 탁월성을 통해 행복한 삶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탁월성에 알맞은 교육으로 습관을 들여야 하고 그것이 법률을 통해 지속되게 해야 된다고 말하죠. 또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루게 하는 것이 정치학이라고 하면서 정치학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말로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끝냅니다. 이어서 이러한 정치학은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2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정리. 자신의 본성에 맞는 것을 찾아서 습관을 가지는 것이 탁월성입니다. 정확히 성격적 탁월성이죠. 이러한 성격적 탁월성과 실전적 지혜를 통한 지적 탁월성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행복을 완성하며 완전 행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에게 알맞은 삶을 살고 그것을 완성시켜 나갈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자족적이며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고 탁월성에 따른 활동성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완전한 상태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본성과 그것을 실천하면서 일치가 될 때, 이루어 나갈 때 행복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니코마코 율리어스 윤리학이었습니다.